어이가 없습니다. 이어도가 중국 땅이라고요? 한국의 바다 위에 세워진 과학기지를 향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은 불법 구조물을 즉시 철거하라며 전 세계 앞에서 적반하장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한국이 30년간 세워온 과학기지를 향해 갑자기 철거하라며 중국은 왜 이토록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걸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둘 한국의 편에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바다 한복판에서 벌어진 국제정치의 민낯과 한국이 이뤄낸 압도적 승리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동아시아 안보 전문 기자를 담당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북핵 위기와 미중 갈등 같은 굵직한 사안들을 다뤄온 로렌 테일러입니다. CNN 뉴욕 본사의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던 그 순간 저는 책상 앞에서 북핵 관련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동아시아 안보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주로 강대국 간의 대립과 핵위기 같은 굵직한 사안들만 다뤄왔습니다. 동료들과의 점심자리에서도 로렌은 항상 큰 사건만 쫓아다닌다는 농담 섞인 지적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말들이 마음 한편에서는 조금씩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던 차에 편집국 회의실에서 긴급 속보 알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중국 한국 해경대치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해경선들이 서로를 향해 경고방송을 내보내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고 평소 시끄럽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더군요. 화면 속 바다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구조물은 마치 철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제 주변으로 몰려들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중국 해경선 6척이 그 구조물을 완전히 포위한 채 위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한국 해경선 4척이 필사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30m 남짓한 간격에서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화면을 통해서도 전해져 왔어요. 중국 선박들은 정말 위협적이었습니다. 크기도 한국 함정보다 훨씬 컸고 수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포위당한 형국이었죠. 경고한다. 즉시 이 해역에서 철수하라. 불법 구조물을 당장 철거하라는 중국. 해경의 확성기 소리가 사무실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적대적이고 위협적이었어요. 그러나 곧이어 한국 해경의 단호한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지금 당장 불법 진입을 중단하십시오라는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전혀 굴복하지 않는 어조로 들려왔어요. 사무실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이 긴장 속에서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극한의 순간이었죠.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바로 그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이어도는 중국의 바다다. 한국은 불법 구조물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과 동시에 사무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저는 화면 속 작은 글씨로 표시된 이어도라는 지명을 보며 속으로 이런 곳이 있었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편집국장인 마이클이 저를 별도로 불러냈습니다. 로렌, 이어도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해주겠나라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편집장님, 이런 작은 해상 분쟁까지 제가 직접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반문했어요. 로렌, 때로는 작은 사건에서 더 큰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라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다가 요즘 너무 큰 사건만 쫓아다니느라 지쳐 보이는데 머리도 식힐 겸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덧붙였어요. 사실 최근 몇 달간 연달아 이어진 굵직한 사건들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저는 마이클의 제안을 곰곰 생각해보며 결국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출장이 저의 기자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이어도에 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확인한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이어도 프로젝트의 시작 시점이었어요. 한국이 이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결심한 것이 무려 1995년이라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의 일이었던 거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그 긴 세월에 새삼 놀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어도의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지도상에서 확인해보니 제주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정확히 149k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그곳은 한국을 강타하는 태풍들이 반드시 거쳐가는 주요 경로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무려 60%가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런 험한 곳에 왜 굳이 구조물을 세우려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당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이 얼마나 회의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1990년대 중반 각종 학술지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수심 40m 바다 한복판에 그런 거대한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어요. 연간 15개 이상의 태풍이 지나가는 곳에 어떻게 안정적인 기지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왔었다고 해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모든 우려를 무릅쓰고 프로젝트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높이 36m, 총 무게 3,400톤에 달하는 거대한 해양과학기지였어요. 보잉 747 항공기 무게가 약 400톤이니까 무려 8대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설계를 주도했고 현대중공업이 실제 제작에 참여해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시켰어요. 무려 8년간의 설계 과정을 거쳤고 총 22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양공학 전문가인 톰 워커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어도의 규모와 건설 과정을 설명하자 한참 동안 말없이 듣더니 깊은 탄식을 내쉬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미쳤군요. 이런 곳에 이런 기지를 짓는다는 발상만으로도 놀라운데 실제로 이걸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더 놀랍네요. 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어도 해역은 태풍과 거친 파도가 상시로 몰아치는 극한의 환경이라고 했어요. 그런 곳에 안정적인 구조물을 세우는 것 자체가 공학적으로 대단한 성과라는 거였죠. 저 험난한 바다 한가운데 3,400톤짜리 구조물을 세운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게다가 전적으로 한국 기술로 만들어냈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입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상 충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이어도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바다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뭔가 거대한 구조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 규모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3,400톤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수치가 아님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철골 구조만 봐도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도시 같았어요. 헬리패드는 물론이고 각종 안테나와 관측 장비들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단순한 해양시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헬리콥터가 착륙하는 순간 바다 한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군요라고 속으로 감탄했어요. 기지 내부로 들어가자 최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해양 데이터를 관측하는 시스템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거대한 모니터들에는 수온, 염분, 해류, 기상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모든 데이터가 위성을 통해 즉시 본토로 전송된다고 했어요. 내부에는 강력한 백업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서 태풍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관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태풍 경로 추적과 조기 경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라고 연구원이 물었어요. 실제로 2019년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이어도의 실시간 데이터 덕분에 정확한 경로 예측이 가능했고 수십만 명이 미리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 여름 집중호우 때도 이어도의 해양 관측 데이터가 기상청의 예보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고 해요. 이어도가 동아시아 전체의 기상 예보와 재난 방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과학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중국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제법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 변호사를 만났어요. 그는 이어도 관련 법적 쟁점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이기 때문에 영토가 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위치합니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안국이 자국 해안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 바다의 경제적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나라의 이의지가 겹칠 경우에는 중간선 원칙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어도는 한국 본토에서 149km,
중국 본토에서는 247km 떨어져 있어서 명백히 한국 쪽에 더 가깝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도를 실질적으로 통제해왔다는 점이 핵심이었어요. 국제법상 시효적 지배라는 개념으로 장기간에 걸친 평화로운 점유와 관리가 법적 권리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년 넘게 한국이 평화롭게 관리해왔는데 이제 와서 중국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건 법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라고 데이비드가 설명했어요. 데이비드는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매우 약합니다라고 단언했어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평화적 목적의 과학시설이며 UN 해양법 협약에도 완전히 부합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데이비드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이어도 갈등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중국이 정말로 원하는 건 이어도 자체가 아니라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라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이어도를 통제하게 되면 중국이 동중국해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반대로 한국이 이어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한 시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제법과 질서 자체를 수호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어도 갈등이 해양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했어요. 영공은 각 나라 영토 위의 하늘로 해당 국가가 완전한 주권을 가지는 공간입니다. 반면 방공식별구역, 즉 ADIG는 영공보다 훨씬 넓게 설정하는 구역으로 각 국가가 자국의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일종의 조기 경보구역이에요. 외국 항공기가 이 구역에 들어올 때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곳입니다. 영공 침범은 명백한 주권 침해지만 ADIG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서 갈등의 소지가 많은 구역이죠. 2013년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시켰던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 보았어요. 그때 중국이 설정한 ADIG에는 이어도뿐만 아니라 센카쿠 열도 상공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자극하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였어요. 한국 정부는 즉시 강력히 반발하며 KADIG 확장을 추진했고 일본 역시 센카쿠 열도 포함에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ADIG는 일방적이고 지역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어요. 심지어 미국은 B-52 폭격기 2대를 중국의 사전 통보 없이 해당 구역을 통과 비행시켜 강력한 항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행동 패턴을 조사하면서 저는 더욱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 본 중국의 인공섬들은 명백히 군사적 목적으로 보였어요. 활주로, 레이더 시설, 미사일 기지까지 갖춘 완전한 군사기지들이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이어도 주변에도 비슷한 구조물을 건설하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한국 이이지 내 잠정조치 수역에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 해경조사선에 동승했습니다. 그 구조물은 겉보기에는 작은 해양 관측 장비처럼 보였지만 각종 감시 장비와 통신 안테나가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어요. 명백히 군사적 정보 수집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한국 해경이 이곳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라고 영어로 경고방송을 내보내자 중국 해경선들이 즉시 나타나 대치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그레이존 전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레이존 전술이란 무력 침략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기정사실화를 노리는 전략을 의미해요. 중국은 명시적인 무력 사용 없이도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구조물을 늘리고 해경선 순찰을 강화하고 어선들을 동원해 기정사실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방법은 국제사회가 대응하기도 어렵고 한 번에 큰 반발을 사기도 힘든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하며 저는 이어도 갈등의 심각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동중국해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며 이어도는 그 전략의 핵심 고리였던 거예요. 한국이 이어도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한 시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해양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건이 동아시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어도는 작지만 거대한 의미를 지닌 존재였던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선택한 대응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무력 시위 대신 철저한 증거와 투명성으로 맞선 것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어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문서화했습니다.
위성사진, 드론 영상, 해상 레이더 데이터까지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어요. 저 역시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한국 측에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이 하나의 거대한 증거 패키지로 만들어져 유엔에 제출되었어요. 한국의 유엔 대표부는 투명성과 법치주의가 우리의 무기라고 선언했습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어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공개 세미나도 개최했어요. 각국 언론에게도 이어도 현장 취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런 투명하고 개방적인 접근 방식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미국, 일본, 호주는 물론 유럽 각국까지 한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와 덴마크 같은 해양 선진국들도 한국의 대응이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한다며 지지 성명을 발표했어요. 반면 중국은 점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통적 우방국인 러시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어요. 국제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며 투명성과 법치주의가 얼마나 강력한 외교적 무기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법과 원칙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어도에 대한 취재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차 이곳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어도는 단순한 해양시설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첨단 기술과 치밀한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성과 투명성이 결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3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해낸 끈기와 의지가 놀라웠어요. 8년간의 설계 과정에서도 단 한 번의 타협 없이 최고 수준의 기술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222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평화적, 목적과 과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어도는 한국 사회의 성숙함과 미래 지향적 사고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작지만 거대한 꿈과 의지가 담긴 구조물이었습니다. 이어도의 존재 자체가 수천만 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깊이 깨달았어요. 태풍 예보의 정확도를 높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해양 재난 조기 경보를 통해 어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양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바다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데이터가 주변국들과도 공유되어 지역 전체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이 이어도를 군사화하려는 것과는 정반대의 철학이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이어도에서 만난 과학자들과 해경 관계자들, 그리고 이곳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노력과 희생,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데이비드와 함께 상세한 국제법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도의 법적 지위와 중국 주장의 허구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들과 인터뷰 내용들도 꼼꼼히 편집했습니다. 기사 제목으로는 이 작은 구조물이 지키는 건 바다가 아니라 법이라고 정했어요. 부제목에는 21세기 새로운 전쟁의 최전선에서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붙였습니다. 편집국에 초고를 보내자 마이클이 즉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로렌, 정말 훌륭한 기사야. 이 기사는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내보내야겠어라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이 이어도를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이어도가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라도 되는 듯 슈퍼 태풍 바린이 서태평양에서 형성되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저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에도 이어도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태풍의 눈이 이어도에 접근하는 순간 기지의 모든 센서가 극한 상황을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풍속계는 초속 55m를 넘나드는 수치를 기록했고 기압계는 900헥토파스칼 아래로 급강하하고 있었습니다. 파고 측정기는 15m를 넘는 거대한 파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했어요. 이 모든 데이터가 1분마다 위성을 통해 한국 기상청으로 전송되었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태풍 경로를 분석한 결과 중국 동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즉시 이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했어요. 중국 동부 연안의 대피 방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둥성 칭다오 항구에서는 어선 2,000여 척이 긴급히 항구로 피항했고 장수성 해안가 마을 주민 30만 명이 내륙으로 대피할 수 있었어요. 이어도의 정확한 데이터 덕분에 태풍 상륙 6시간 전에 모든 대피가 완료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그토록 철거를 요구했던 바로 그 구조물이 중국인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쓴 이어도 기사는 발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CNN 웹사이트에서는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고 43개국 언론에서 이 기사를 인용 보도했어요. 특히 태풍 발인 사건과 함께 보도되면서 이어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속히 높아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한국의 해양 전략이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라는 공식 논평을 발표했어요. 유럽연합도 과학과 평화를 통한 갈등 해결의 우수한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 내부에서도 제가 올해의 기자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내온 감사장이었습니다. 이어도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어도가 이제는 단순한 해양 구조물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해양 과학자들이 이어도를 모델로 삼아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도 이어도 사례를 평화적 해양 이용의 모범으로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제가 했던 취재와 기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이어도 갈등이 결국 21세기 국제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어도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 평화, 협력, 투명성, 그리고 인류애를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어도는 21세기 정의와 평화의 상징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